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5일 화요일의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빠 박상민은 야간이어서 늦은 시간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정신이 혼미하고 온전치 않은 밤 일들이 하나님, 그 업무들이 과중하게 더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빠 박상민이 위험천만한 일들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하길 내어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여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박상민도 하나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정신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간파하셔서 오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운전 중에 졸지 아니하며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늘 우리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한이 주호도 하나님,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우리 아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엄마 아빠 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 주한이 주호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여름방학도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한이 주호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분들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주한이 주호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고 아름다운 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의 행동들도 늘 조심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덕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늘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신 만큼 족한 줄 알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잠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지혜로 독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더욱이 지혜롭고 스스로를 자랑치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에 우리가 더욱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밤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아빠 박상민과 친정어머니 오대인 권사님의 안위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삼손과 수수께끼 사사기 13장에서 16장 말씀. 기드온이 죽은 뒤 다른 사람이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쁜 적들이 다시 쳐들어왔지요. 이번에 나타난 적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는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1년 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일하는 특별한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내 아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또 너의 아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은 자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년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답니다. 삼손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청년이 되었어요. 그 주변에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어요. 삼손이 자란 어른이 되었어요. 삼손은 누구도 겁내지 않았지요. 자기가 힘이 가장 셌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삼손이 블레셋 민족에 맞서 싸울 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갔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삼손은 괴롭히지
않았어요. 삼손을 감히 건드릴 용기조차 없었거든요. 삼손은 그 마을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예뻤던지 삼손은 당장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답니다. 삼손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손의 부모님도 반대하셨지요. 부모님은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스라엘에도 예쁜 아가씨가 많잖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가씨를 찾아보렴. 하지만 삼손은 고집을 부렸어요. 싫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과 함께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 아가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길을 가다가 중간에 삼손은 부모님과 헤어져 다른 길로 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사자가 어흥 하고 튀어나와 삼손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죠. 삼손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오자 삼손은 달려들어 사자의 턱을 움켜쥐었답니다. 그리고 단숨에 사자를 두 동강으로 찢어 죽였답니다.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겠죠. 삼손은 사자를 덤불 속에 던져버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갔어요. 부모님을 다시 만난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죽였다는 것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삼손과 삼손의 부모님은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아가씨의 부모님도 만났죠. 그리고 몇 주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삼손과 삼손의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다시 가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걸었던 길을 가다가 삼손은 그때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보았죠. 그랬더니 윙윙거리는 벌떼가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어요. 벌집에는 꿀이 잔뜩 들어있었죠. 벌들은 항상 꿀을 모으잖아요. 맛있는 꿀을 보자 삼손은 꼴깍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 맛있게 먹었어요. 그 꿀을 조금 담아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어요.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블레셋 마을에 도착한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후에는 큰 잔치가 열리기 마련이죠. 결혼잔치는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결혼잔치에 블레셋 청년들이 30명이나 와 있었어요. 이 청년들은 삼손 아내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삼손을 좋아하는 척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삼손은 기분이 아주 좋았답니다. 삼손이 그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매우 어려운 수수께끼니 잘 생각해 보시오. 이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주겠소. 만약 당신들이 답을 맞히면 당신들 모두에게 윗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주겠소.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대들이 내게 윗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줘야 하오. 좋소. 그러게 합시다. 삼손에게 거짓으로 친절한 척하던 그 젊은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자,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답니다.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이겠소? 30명의 청년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였어요. 결혼잔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블레셋 청년들은 아직도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했답니다. 이제 삼손에게 윗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줘야 할 판이었어요. 그랬으니 청년들 기분이 좋았겠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삼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에게 물어봐. 그래서 그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부모님과 너를 죽여버리겠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삼손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겁이나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당장 삼손에게 말했죠. 그 어려운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수수께끼의 답은 가르쳐줄 수 없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는걸 우리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엉엉 울면서 말했답니다.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 수수께끼 답쯤은 내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답을 가르쳐달라고 쉬지 않고 졸랐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던 삼손은 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죠. 자기가 사자를 죽였던 것을 말해주고 벌들이 사자의 시체에 꿀을 모았다는 것도 말해주었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지요. 먹는 자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단 것은 사자의 시체에 있던 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였어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삼손의 아내는 단숨에 블레셋 청년들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결혼잔치 마지막 날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에게 왔어요.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어. 먹는 자는 힘이 센 사자야. 그리고 단 것은 꿀이지. 삼손은 자기 아내가 청년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눈치를 챘죠. 뻔뻔한 청년들에게 화가 났고 청년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했지요. 청년들에게 위로담보과 고도담보를 주기로 한 약속 말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연마을로 갔어요.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 그 청년들에게 주었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청년들에게 알려준 아내에게도 화가 났어요. 자기를 속였잖아요. 삼손은 그런 아내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삼손은 그곳을 떠나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삼손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떠나온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사는 마을에 다시 가보았답니다. 하지만 삼손의 아내는 여전히 살던 집에 없었어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하지 않아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네. 그래서 내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버렸지. 그 말을 들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욱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삼손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죠.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감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멘. 15소년 표류기 13번째 이야기 학습계획 일요일의 관측 눈싸움 도니펀과 브리앙 뜰감 문제 덫 숲 원정 슬루기 만 원정 물개와 펭귄 공개 처벌 5월부터 체험원 섬에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겨울이 계속됐을까요? 만일 이 섬이 뉴질랜드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있다면 최소한 5달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고든의 지시에 따라 긴긴 겨울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걱정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 조치가 취해졌죠. 아무튼 미국 소년이 이미 기상 관측을 통해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았어요. 겨울은 5월이 되자 시작됐어요. 남반구의 7월은 북반구의 1월에 해당하는데 2달이나 빨리 겨울이 온 것이죠. 그걸로 미루어 2달 늦게 즉 9월이 되어야 겨울이 끝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그 밖에도 추분에 자주 발생하는 폭풍을 예상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식민지 개척자들은 10월 초까지는 프렌치 동굴에 갇혀 지내야 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체험원 섬을 횡단하거나 일주하는 장거리 원정을 시도해 볼 수 없을 일이죠. 그래서 고든은 최상의 조건에서 섬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일상생활 계획표를 짜는 일에 착수했어요. 체험원 기숙학교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던 패기즘이 이 섬에서는 용납되지 못할 것이 자명했죠. 고든은 아이들이 스스로 어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따라서 프렌치 동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더 큰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패기즘은 사라질 것이죠. 그렇지만 패기즘을 제외하고는 전통, 즉 영국의 학교생활,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은 영국 학교의 주요 이념이라는 전통을 따를 것이죠. 어린 동생들을 위한 계획표와 큰 아이들을 위한 계획표는 서로 다르게 짜여졌어요. 사실 프렌치 동굴의 서가에는 여행기를 제외하면 학술 서적은 겨우 몇 권만 있었기 때문에 큰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의 어려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투쟁,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사건 속에서 판단력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큰 아이들에게는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이죠. 그때는 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린 동생들의 교사가 되어 자신들이 배운 것을 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의무로 삼은 것이죠. 그렇지만 어린 동생들에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일을 맡기지는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심신을 단련시키기로 했어요. 날씨가 허락하면 따뜻하게 옷을 입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리게 할 것이고 또 각자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몸소 일을 하게 할 것이죠. 요컨대 그 계획표는 영국식 교육의 바탕이 되는 다음 원칙들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졌어요. 걱정이 되는 일은 그때마다 해치워라.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피로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쓸모없는 피로는 없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에 옮기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지는 법이죠. 그래하여 작은 식민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계획표가 채택되었어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은 홀에서 공동작업을 한다. 5학년인 브리앙, 도니펀, 크로스, 백스터 그리고 4학년인 웰콕스와 웨브는 서로 번갈아 가며 3학년, 2학년, 1학년인 어린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들은 예전에 배운 것과 서가에 있는 몇몇 책들을 참고해서 동생들에게 수학, 지리,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것은 또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또 일요일에 2번, 일주일에는 2번, 일요일과 목요일에는 토론회를 여는데 일정에 따라 과학과 역사 또는 매일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죠. 큰아이들은 찬성과 반대로 편을 짜서 토론을 하며 그렇게 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어요. 고드는 식민지 지도자의 자격으로 그 계획표가 지켜지도록 하되 만일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이 생길 경우에만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도했어요. 대단하네. 토론 수업도 하고. 가장 먼저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조치가 취해졌죠. 슬루기호에는 달력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지나간 날짜를 규칙적으로 지워야 했어요. 또한 항해용 손목시계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태엽을 감아주어야 했죠. 이 일은 큰 아이들 둘이 맡기로 하여 웰콕스가 시계를 담당하고 백서가 달력을 담당하기로 했죠. 두 사람이 꼬박꼬박 그 일을 해내리라고 기대해도 좋아요. 기압계와 온도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일은 외부에게 돌아갔죠. 마찬가지로 다른 결정도 내려졌어요. 체험원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어난 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일지에 기록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일지는 하루 있었던 일 쓰는 거. 백스터가 그 일을 하겠노라고 나섰고 그 덕분에 프렌치 동굴 일지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쓰이게 되었죠. 다음 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일요일을 지키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바였어요. 일요일이면 도시건 촌락이건 마을이건 일상생활은 마치 잠시 중단이라도 된 듯하고 일요일에는 관례에 따라 모든 놀이가 금지됐어요. 지루하게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기색을 내비쳐야 했죠. 이 규칙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엄격하게 지켜야 했어요. 전통. 항상 그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체험한 섬에서는 그러한 엄격함을 약간 완화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날은 가족 호수 주변으로 원정을 나갔어요. 날이 무척 추웠기 때문에 2시간가량 산책을 한 후에 꼬마들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홀의 따뜻한 공기를 느끼고 저장실에서 프렌치 동굴 최고의 수석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으며 모두 행복했답니다. 저녁 식사는 음악회로 끝을 맺었어요. 오케스트라는 없었지만 가넷이 아코디언으로 반주를 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영국인답게 음정이 맞거나 틀리거나 신경 쓰지 않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아이들 중 유일하게 목소리가 고운 아이는 자크였죠. 그렇지만 자크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서 친구들이 노는 것에 끼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아무리 간청해도 체험원 학교에서는 그토록 잘 부르던 동요 한 가락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일요일도 서비스의 표현대로 고든 목사님의 짤막한 설교로 시작해서 합동 기도로 끝났어요.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렸구나. 10시경 판이 지켜주는 가운데 모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무슨 알 수 없는 일이 닥친다 해도 판은 믿을 수 있었어요. 6월 내내 추위는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외부가 확인한 바로는 기압계의 눈금이 평균 68cm 이상을 유지했고 온도계는 영하 10도에서 12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춥겠네. 남쪽에서 불던 바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마자 기온은 더욱더 낮아졌고 프렌치 동굴 주위에는 눈이 두텁게 쌓였어요.
그러자 어린 식민지 개척자들은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것처럼 눈을 뭉쳐 눈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머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생기기도 했죠. 어느 날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던 자크가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크로스가 세게 던진 눈덩이가 목표를 빗나가 자크에게 정통으로 맞은 것이죠. 자크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줘서 으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크로스가 소리쳤죠. 솜씨없는 아이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렇겠지. 동생의 비명을 듣고 눈싸움을 하는 곳으로 눈길을 돌린 브리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세게 던진 건 잘못한 거야. 같이 놀 것도 아니면서 걔는 또 왜 거기 있었던 거야? 크로스가 대꾸했죠. 조금 아플 걸 가지고 말도 많군. 도니펀이 끼어들었어요. 됐어. 대단한 거 아니니까 다만 크로스 부탁하건대 다신 그러지 마. 말다툼이 벌어지면 도니펀이 언제든 끼어들 기회만 노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브리앙이 말을 잘랐어요. 뭘 부탁한다는 거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도니펀이 빈정거렸죠. 도니펀, 내가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어. 이건 크로스와 나의 문제야. 브리앙이 맞받아쳤죠.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하고도 상관이 있지. 도니펀도 지지 않았어요. 아, 너만 대로 해.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덤벼. 브리앙은 팔짱 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도니펀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붙자! 그때 때마침 고든이 와서 말다툼이 주먹질로 번지는 일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도니펀의 잘못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도니펀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투덜거리며 프렌치 동굴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두 앙숙이 언제 어떤 사건으로 싸움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운 일이었어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눈이 내렸어요. 그러자 서비스와 가넷은 동생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머리가 크고 코도 엄청나게 크며 입도 쫙 찢어진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죠. 마치 도깨비처럼 생긴 눈사람이었어요. 비록 낮에는 대담하게 용기 내어 눈덩이를 뭉쳐 던지곤 했던 돌과 코스타도 어둠이 내려 눈사람이 엄청나게 커 보이자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으유, 이런 겁쟁이들. 그렇게 말하며 애써 용감한 척하는 아이버슨과 젠킨스도 속 마음은 어린 동생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죠. 6월 말이 되자 그런 놀이도 포기해야만 했어요. 눈이 1m까지 쌓여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프렌치 동굴 밖으로 몇백 걸음만 나가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 9일까지 보름 동안 아이들은 동굴 안에 갇혀 지내야 했어요. 그렇지만 학습에서는 전혀 장애가 없었죠. 아이들은 일상생활 계획표를 꼬박꼬박 지켰어요. 와, 눈사람 엄청 크게 만들었네. 봐봐. 애들 키 2배만큼 엄청 크게 만들었다. 대단한데요. 그리고 정해진 날에도 토론회를 가졌어요. 모두 토론을 하며 즐거워했어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도니펀이 그 토론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대체 도니펀은 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지 그런 오만함이 그의 뛰어난 재질들을 다 망치곤 했어요. 비록 홀에서 오락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복도를 통해 두 방 사이의 통풍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위생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죠. 행여 아이들 중 한 명이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요? 다행히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는 아이들 외에는 다 건강했어요. 그나마도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료로 금방 치료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중요하면서 또한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어요. 보통 프렌치 동굴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은 짠맛이 나지 않도록 바닷물이 빠졌을 때 강에서 퍼오곤 했죠. 그렇지만 강 전체가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구드는 상임 기술자인 덱스터와 어떤 수단을 써야 할지 의논했어요. 덱스터는 한참 생각한 후에 강둑 몇 센티미터 아래에 관을 묻어서 얼지 않은 물을 저장실로 끌어오자고 제안했어요. 그것은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만일 슬루기호에서 세면실에 물을 끌어들일 때 사용하던 납관이 없었더라면 백선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죠. 어쨌든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마침내 저장실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일에 성공했어요. 동굴 안에 불을 밝히는 일도 말하자면 휴대용 램프에 쓰는 기름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기름을 구하거나 모코가 남겨둔 기름으로 양초를 만들어야 할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약간 걱정스러운 일은 식량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냥이나 낚시 성과가
바다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굶주린 짐승들이 운동장에 나타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자칼이었기 때문에 도니폰과 크로스는 총을 쏴서 멀리 쫓아버리기만 했을 뿐이죠. 심지어 어떤 날은 자칼이 20마리쯤 떼를 지어 나타나 아이들은 홀과 저장실 입구에 단단히 방벽을 쳐야 했죠. 먹이가 없어 사나워진 육식 동물들이 동굴을 덮치기로 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판이 제때 알려주곤 했기 때문에 녀석들이 프렌치 동굴 입구를 뚫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모코는 요트에서 가져와 가능한 한 아끼며 보관하던 식량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고든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식량을 쓰라고 허락했고 수첩에서 수입 항목은 그대로 있는데 반에 지출 항목이 자꾸 늘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울적해졌죠. 하지만 반쯤 익혀 통 속에 밀봉해 놓은 오리고기와 흑기러기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코는 그 고기와 함께 소금물에 절여 저장해 둔 연어를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프렌치 동굴에는 먹여 살려야 할 입 15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8살에서 14살까지의 왕성한 식욕을 가진 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도 겨울 동안 신선한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사냥도구에 관한 한 만물 박사로 통하는 웰콕스가 강둑에 덫을 설치해 두었거든요. 나무가지를 4자 모양으로 만들어 둔 아주 단순한 덫이긴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짐승이 잡히곤 했어요. 웰콕스는 술루기호에서 쓰던 그물을 강변의 높은 가지 위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걸어 새 덫을 설치하기도 했죠. 거미줄 같은 그물고에 강변을 오가던 남늪에 새들이 많이 잡혔어요. 공중에 매달기에는 그물이 너무 작아 새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버리곤 했지만 두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할 만큼 잡히는 날도 있었어요. 먹여 살리기 어려웠던 건 타조였어요. 특별 교육을 책임진 서비스가 뭐라고 말하든 그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일은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이놈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두고 봐. 서비스는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서비스가 타조를 타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아무튼 타조는 육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는 1m 가까이 쌓인 눈 속에서 타조가 평소 먹는 풀과 나무 뿌리 등을 구해와야 했어요. 하긴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좋은 먹이를 주기 위해 서비스는 무슨 일이든 했을 것이죠. 기나긴 겨울 동안 타조가 약간 야위긴 했지만 그것을 충실한 보호자의 잘못이 전혀 아니었어요. 봄이 오면 예전처럼 살이 찔 것이라 기대해도 좋아요. 7월 9일 이른 아침 프렌치 동굴을 나선 브리앙은 어느새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추위가 너무 심해서 서둘러 홀로 돌아온 브리앙은 고든에게 기온 변화를 알려주었어요. 걱정했던 대로야. 앞으로도 혹독한 겨울은 몇 달 더 지내야겠구나. 이것으로 보아 술루기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맞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도에는 남극의 부근에는 아무 섬도 없던 걸 고든이 말했어요. 알 수 없다는 일이야 고든. 만일 우리가 체험한 섬을 떠날 수 있게 된데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섬을 떠난다고? 브리앙, 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니? 고든이 소리쳤어요. 항상 해, 고든. 만일 우리가 그럭저럭 항해할 만한 배를 만들 수 있다면 난 주저없이 육지를 찾아 나설 거야. 좋아, 급할 건 없어. 적어도 우리가 이 작은 섬이나마 잘 꾸려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고든, 넌 저 멀리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걸 잊었구나. 알아, 브리앙.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까지 불행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난 우리에게 별로 부족한 게 없다는 생각도 들어. 많이 있지. 봐. 예를 들자면 이제 땔감이 거의 다 떨어졌어. 브리앙이 말했어요. 그 문제로 고든과 더 다투어서 좋을 것이 없었죠. 오, 숲에 있는 나무들이 몽땅 다 불타버린 것도 아닌걸? 그건 아니지. 하지만 땔감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 구에다가 모아둘 때가 되었어. 좋아, 오늘 하지. 우선 바깥 온도나 확인하자. 난로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도 저장실에 달아놓은 온도계는 겨우 영상 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깥벽에 달아놓았더라면 곧 영하 17도로 내려가 버리고 말 것이죠. 엄청난 추위였어요. 만일 몇 주 동안 날씨가 맑고 건조하면 더 추워질 것이죠. 홀에 있는 난로 2대와 주방에 있는 화덕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도 프렌치 동굴 안의 온도는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9시경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덧 숲으로 가서 땔감을 구해오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바람이 잠잠하면 아무리 기온이 낮아도 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손과 얼굴이 애는 차가운 바람인데 그 바람을 피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날은 바람이 무척 약하게 불었고 마치 대기가 얼어붙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하늘이 티 하나 없이 맑았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허리까지 푹푹 빠지던 푹신한 눈은 이제 발을 디디면 강철판같이 단단했어요. 발만 조심해서 내디디면 완전히 꽁꽁 얼어버린 가족 호수나 질랜드 강을 건너서 건널 수도 있을 것이죠. 극지방 원주민들이 쓰는 라켓 모양의 눈 신발이나 개나 술록이 끄는 썰매만 있어도 호수 전체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횡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먼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숲으로 가 땔감들을 다시 구해오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죠. 그러나 땔감을 팔에 안거나 등에 지고 프렌치 동굴로 옮기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때 모코가 기막힌 생각을 해냈죠. 그래서 요트에서 떼어낸 널판지로 수레를 만들기 전까지 모코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저장실에 있는 식탁은 세로가 3.5m에서 가로가 1m로 매우 튼튼했어요. 그것을 뒤집어서 얼어붙는 눈 위에 수레처럼 끌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했죠. 아침 8시가 되자마자 원칙적으로 그 수레를 밧줄 4가닥으로 묶어 큰 아이들이 끌며 덧숲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코가 빨갛게 얼고 볼이 볕에 그을린 꼬마들은 마치 강아지들처럼 껑충거리며 앞장섰고 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껑충거려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며 앞서갔어요. 때때로 아이들은 식탁 위로 기어오르곤 했는데 서로 먼저 타려고 아웅다웅하기도 했죠. 순전히 재미로 그러는 것이었어요. 설령 식탁 수레에서 미끄러진다 해도 크게 다칠 염려는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차갑게 말라붙는 대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커다랗게 울려 퍼졌어요. 이 작은 식민지의 개척자들이 그토록 유쾌하고 건강하게 뛰노는 모습은 정말로 보기 좋았거든요. 오클랜드 언덕과 가족 호수 사이는 하얀 눈으로 끝없이 덮여 있었어요. 잎사귀에 서리가 내려앉고 가지에 눈이 쌓여 수정처럼 반짝거리는 나무들은 마치 동화의 배경처럼 저 멀리 빽빽히 자라고 있었어요. 호수 위로 새들이 떼를 지어 절벽 너머로 날아가곤 했죠. 도니펀과 크로스는 잊지 않고 총을 가져왔어요. 현명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자카리나 퓨마의 것도 아니고 제규의 것도 아닌 수상쩍은 발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파페로스라고 하는 야생 고양일 거야. 하긴 그 놈들도 무서운 놈들이지. 고든이 말했어요. 그냥 고양이였으면. 코스타가 어깨를 으쓱대며 대꾸했어요. 야, 호랑이도 고양이 종류야. 젠키스가 끼어들었죠. 서비스, 그 말이 정말이야? 그럼 고양이들도 사나운 거야? 코스타가 물었어요. 그렇고 말고 생쥐 잡아먹듯 애들을 물지. 서비스의 대답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코스타는 불안에 빠졌어요. 프렌치 동굴에서 덧숲까지 500m를 금세 다 간 어린 나무꾼들은 일을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타버리는 나무가지가 아니라 화덕과 난로에서 한참 동안 탈 수 있는 장작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은 도끼로 적당한 굵기의 나무들만 찍어서 장가지를 쳐냈어요. 그리고 나서 탁자로 만든 수레 위에 장작을 잔뜩 실었어요. 무섭긴 했지만 수레가 쉽게 미끄러져서 모든 흔쾌히 단단히 언 땅 위로 수레를 끌었고 정오가 되기 전에 2번이나 오갈 수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한 후 다시 시작한 일은 날이 추워지면서 오후 4시경에 중단되었어요. 모두 무척이나 피곤했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고든은 내일 다시 나무를 하러 가자고 미루었어요. 고든이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죠. 프렌치 동굴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은 장작을 패고 잘게 갈라 차곡차곡 쌓았고 그 일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되었어요. 여세 동안 땔감 수송은 쉬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리하여 몇 주 동안 쓸 수 있는 땔감이 확보되었어요. 하지만 그 땔감을 모두 다 저장실에 놓아둘 자리는 물론 없었죠. 그래서 바깥에 절벽 아래 놓아두었어요. 7월 15일이 되었어요. 달력에 따르면 그날은 성 스위딘 축일이었어요. 성 스위딘 축일은 이날의 날씨가 그 후 40일간 지속되었다는 뜻이에요. 영국에서 성 스위딘 축일은 프랑스의 성
대다르 축일만큼이나 유명했어요. 오늘 비가 오면 앞으로 40일 동안 비가 올 거야. 브리앙이 말했어요. 치, 별거 아니네. 겨울은 어쨌든 날씨가 나쁜 계절이잖아. 아, 지금이 여름이라면 서비스가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비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고 다시 남동풍이 불어왔어요. 아직도 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고드는 동생들에게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8월 첫 주 중반에 수온주가 영하 27도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잠시라도 바깥 공기를 쐬면 숨결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또 금속 물체에 손을 대기만 하면 마치 화상이라도 입은 듯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동굴 안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요. 그 보름 동안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모두 운동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피키가 사라져 창백해진 어린 동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브리앙은 수심에 담기곤 했어요. 그렇지만 모두 따뜻한 음료를 충분히 마셨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이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린 것을 빼면 다들 별다른 피해 없이 위험한 시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8월 16일경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기의 상태가 변할 조짐이 보였어요. 그리고 기온도 바람이 잠잠하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영하 1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자 도니펀, 브리앙, 서비스, 웰콕스, 백스터는 술루기만까지 원정을 나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일찍 출발하면 그날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었죠. 이번 원정은 극지방에 서식하는 양서동물 무리가 해안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배가 자초할 때 이미 그런 동물을 몇 마리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동시에 겨울 강풍에 이제는 넝마가 되어버렸을 깃발을 새 곳으로 갈기로 했어요. 그리고 브리앙의 제안대로 선원들이 깃발을 확인하고 모래톱에 상륙할 경우를 대비해 프렌치 동굴의 위치를 적은 표지판을 깃대 아래에 못으로 박아놓기도 했죠. 고든도 원정을 허락했지만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작은 탐험대는 8월 19일 새벽 아직 채동이 트기도 전에 출발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마지막 4분의 1 정도만 남은 달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많은 10km 떨어져 있었지만 그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리가 피로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만에 금방 도달할 수 있었어요. 수렁숲의 웅덩이는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빙 둘러 지나갈 필요가 없었고 그 덕분에 시간이 절약되었어요. 그리하여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도니펀과 그 일행은 모래톱에 도달했어요. 저기 새떼가 있어. 웰콕스가 소리쳤죠. 웰콕스는 암초 위에 나란히 앉은 수천 마리의 새들을 가리켰어요. 부리가 홍화 껍데기처럼 긴 그 새들은 살찐 오리처럼 보였는데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듣기에도 무척 거북했죠. 장군 앞에서 사열하는 꼬마 병정들 같군. 서비스가 말했어요. 펭귄일 뿐이야. 그리고 저놈들은 총을 쏠 가치도 없어. 백서가 말을 받았어요. 바보 같은 펭귄들은 너무 뒤로 젖혀진 날개 때문에 거의 수직 자세로 서 있었어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둥이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어쩌면 도니펀은 아무 쓸모없는 학살을 하고 싶었던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브리앙은 신중하게도 백서의 말에 아무 반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펭귄들을 편히 내버려 두게 두었어요. 비록 펭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지만 그곳에는 다음 겨울 동안 프렌치 동굴에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짐승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것은 코끼리 바다 표범이라 불리는 바다 표범들로 지금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암초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바다 표범을 잡으려면 암초 쪽으로 도망가는 길을 막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브리앙과 동료들이 다가가자 놈들은 펄쩍 뛰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바다 표범들을 잡기 위한 특별 원정대를 나중에 따로 조직해야 할 것이죠. 가지고 온 식량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소년들은 만 전체를 관찰하러 나섰어요. 새하얀 식탁보가 진랜드 강 하구에서 가짜 바다고까지 펼쳐져 있는 것 같았죠. 펭귄, 바다제비, 갈매기 같은 바다새를 제외하면 나머지 새들은 모두 이 모래톱을 떠나 먹을 것을 찾으러 섬 안쪽으로 날아간 것 같았어요. 해변에도 1m 높이로 눈이 쌓여 있었고 스쿠너의 잔해는 그 두껍게 쌓인 눈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어요. 조리에 떠밀려 온 갈조류와 해초들이 암초 속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술룩이 많은 추분에 바닷물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도 물에 잠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불향이 석 달 만에 보게 된 바다는 여전히 수평선 끝까지 망망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서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되리라 기대하던 뉴질랜드가 있었어요. 벡스터는 가지고 온 새 깃발을 달고 프렌치 동굴의 위치가 그려진 팻말을 못으로 박아 세웠어요. 강을 거슬러 10km만 가면 프렌치 동굴이에요. 그리고 오후 1시에 다시 왼쪽 강변길로 접어들었죠. 도중에 도니퍼는 강 위로 날고 있던 고방오리 한 쌍과 댕기 물대새 한 쌍을 잡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인 오후 4시경 아이들은 다시 프렌치 동굴로 돌아왔어요. 고드는 수많은 바다 표범이 술르기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날씨만 좋으면 녀석들을 사냥하기로 했어요. 추운 겨울은 곧 끝날 것이죠.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 주에 바다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실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은 매우 빨리 상승했어요. 눈도 이내 녹기 시작했고 호수 표면이 둔중한 소리를 내며 갈라졌어요. 얼음덩어리들은 쉽게 녹지 않고 강물에 흘러가 쌓여 물길을 막더니 9월 11일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녹았어요. 그의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미리 대비한 덕분에 어린 소년들은 큰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은 고든이 야단칠 필요가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 어느 날 고든은 도울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할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했어요. 그 고집쟁이는 숙제하는 것을 여러 번 거부했어요. 그래서 굳이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았지만 고든은 도울을 야단쳤어요. 영국 학교에는 맨 빵과 물만 먹도록 하는 벌이 없어서 그런 벌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 회초리로 매를 때렸던 것이죠. 프랑스 소년이라면 그런 처벌에 분명 반발하고 나섰겠지만 이미 보았듯이 영국 소년들은 거기에 대해 별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일 고든의 결정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브리앙은 처벌에 반대했을 거예요. 프랑스 학생은 그런 벌을 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한대요. 하지만 영국 학생은 그저 체벌을 두려워한다고 보이는 짓을 수치스러워할 뿐이죠. 그래서 도울은 다들 보는 앞에서 벌 주는 일을 맡아 웰콕스에게 회초리로 매를 몇 대 맞았어요. 그리고 일이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9월 10일 슬루기오가 체험원 섬의 암초에 걸려 자초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어요. 여기까지. 신라 가야의 건국과 발전. 신라를 일으킨 박혁거세. 오, 호야랑 같은 박씨다. 이제야 날씨가 맑아졌구나.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소벌공 어디에 가십니까? 허허, 마을을 좀 둘러보는 길이네. 기원전에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경주지방에는 6개의 작은 부락이 있었대요. 이 마을들의 이름은 알천의 양산촌, 돌산의 고허촌, 취산의 진지촌, 무산의 대수촌, 금산의 가리촌, 명활산의 고야촌인데 이것을 진안의 육부라고 불렀대요. 양산 주변은 언제 와도 기분이 좋구나. 이 마을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분만 계시다면 여기보다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응? 아니, 이런 곳에 웬 마루름 소리가? 니! 응, 니! 에? 오호, 멋진 백마로구나. 이런 말이 어째서 이곳에 앉아 정승맞게 울고 있을까? 응? 아, 저 나정 때문에 여기서 우는 것이로구나. 여기서 나정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우물이에요. 그거 참 영특한 말이구나. 기다려라. 내가 곧 물을 떠다 주마. 우물은 사람이 물을 먹기 편하도록 만든 것이니 말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흐흐. 니 쓱쓱. 어라. 툭툭툭. 니 파. 오호, 어딜 가는 게냐. 기다리면 내가 곧 물을 떠줄 텐데. 요즘 말들은 알기도 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걸까? 저 기이한 말이 어째서 이곳에 엎드려 울고 있었을까? 아니, 이럴 수가. 하늘로 올라간 백마가 있던 자리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큰 알이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신기하구나. 대체 무슨 알이길래 이렇게 큰 것이냐? 와자자자. 아이고 뭐지? 응애. 어이? 어떻게 알 속에 사내 아이가? 두리번. 아빠! 에? 아빠라고? 아이고 얘야, 난 네 아빠가 아니라 그냥 여기 지나가다가 말이 울고 있기에 아빠! 응? 아빠! 소벌공은
박같이 커다란 알에서 아이가 나오자 크게 기뻐하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길렀다. 아이는 박과 같은 알에서 나왔다 하여 박시성에 혁거세란 이름을 붙였다. 신난다. 졸지에 아들이 생겼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오호, 그거 참 기이한 일이로세. 갓난 아기로 알에서 나온 게 몇 달 전인데 벌써 5살은 되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크다니. 게다가 총명한가 제주로는 우리 촌장들을 앞설 정도가 아닙니까? 알에서 나올 때부터 보통 아이는 아니다 싶었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신령스럽고 귀한 아이니 훗날 아이가 자라면 마을을 맡깁시다. 아니 이 아이처럼 신령스러운 아이가 한 명 더 있지요. 에? 허구. 그럴 리가요. 세상에 혁거세 같은 아이가 또 있다니 그게 누굽니까? 사량리에 알령이라는 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 오른편 겨드랑이 갈비뼈 밑으로 아이를 낳고 간 적이 있었다지요. 신기하게도 날짜가 이 아이의 생일과 같더군요. 오호, 그게 사실입니까? 계룡의 아이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럼 아이는 지금 제가 아는 할멈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발견한 것도 그 할멈이지요. 이름도 알령이라고 지어줬고요. 신기한 것은 그 아이가 처음에는 닭부리같이 입이 뾰족했다는 거요. 할멈이 월성북쪽 내과에 가서 시기니 부리가 빠졌다고 하더군요. 오호, 정말 계룡이 나왔나 봅니다. 기이한 출생에 더하여 용모가 빼어나고 마음과 행실이 착하고 덕이 있는 혁거세와 알령은 마을을 사람들로부터 크게 우러름을 받았다. 혁거세와 알령이 13세가 되던 해, 기원전 57년. 자, 보세요. 이렇게 괭이를 써서 밭을 가니까 편하죠. 정말 그렇군요, 혁거세님. 하하하하. 저 혁거세님, 육부의 촌장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박혁거세를 찾아갔다. 저희들이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호호. 촌장님들께서 어쩐 일로 기니 하실 말씀이라도 혁거세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임금을 모시지 못하여 백성들이 제멋대로입니다. 저희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혁거세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혁거세님. 덜썩. 아이고, 왜 절을 하십니까? 허허. 이거 참. 알겠습니다. 여러 촌장님들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최선을 다하지요. 감사합니다, 혁거세님. 박혁거세는 육부를 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진한 말로 귀한 사람이라는 뜻의 거서간이라는 이름을 붙여 혁거세를 모셨다.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 있는 나정 사적 제245호 유물이 있습니다. 에라디야 좋구나. 덩실덩실. 혁거세님을 거사관으로 모시길 정말 잘했소. 그러게 말일세. 이렇게 어진 정치를 펼쳐서 백성들 살림이 풍성해졌으니 코호호. 그나저나 혁거세 거서관께서도 빨리 짝을 구하셔야 할 텐데 이때는 왕을 거서관이라고 불렀네. 그러게 말일세. 어디 좋은 배필 없을까? 아 맞다.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입니까? 알령님 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혁거세 거서관의 전생배필입니다. 오호 그렇겠군요.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알령낭자와 혼인을 하라니요. 안 될 말씀이십니다. 알령낭자처럼 어질고 아름다운 분을 어찌 저 같은 사람의 왕비로 삼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은 웃고 계십니다. 춤까지 추시네. 혁거세는 자신과 함께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알령을 왕비로 삼았다. 박혁거세와 알령은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는 등 어진 정치로 서라벌을 계속 발전시켰다. 또한 즉위 21년에는 수도에 성을 쌓고 이름을 금성이라 했다. 그렇게 어진 정치를 펼치다가 나라를 다스린 지 62년 만에 혁거세는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동안 즐거웠노라. 이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로구나. 혁거세님, 거서관님 어디 가십니까? 거서관께서는 하늘의 사람, 때가 되면 하늘로 가시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육신은 곧 돌아올 겁니다. 알령님.
혁거세가 하늘에 올라간 지 7일째 되는 날. 저기 혁거세 거서관께서 내려오신다. 피리리리리. 혁거세의 시신이 꽃잎처럼 나풀거리며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60만 돌아오시는구나. 혁거세님. 그로부터 얼마 후 알령왕비도 하늘로 올라갔다. 이젠 제가 가야 할 차례인데요. 모두 안녕히. 아유, 알령님 맞아. 안녕히 가세요. 후후후.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여 박혁거세를 장사지내 주었다. 전설에는 뱀이 방해하며 시신을 5으로 나누어 5 무덤에 장사 지내서 오릉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오릉에는 박혁거세와 알령왕비, 2번째 임금인 남해 차차웅, 3번째 임금인 유리 이사금, 5째 임금 파사 이사금의 5분을 모셨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신라의 오릉,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능묘로 박혁거세, 알령왕비,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의 5개 능이라고 전해진다.